요즘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아니 벌써 대출이 막혔다고요? 저 접수했는데 왜 제 건 안 받아주세요? 연말도 아닌데 왜 은행이 갑자기 이렇게 까다로워졌죠? 아니 한 달 전엔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안 돼요? 지금 시장 분위기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원래 대출은 이번 정권 들어서 총량 관리하겠다 딱 기조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촬영하는 시점 6월 25일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경제지 헤드라인에 대출 셧다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보통 연말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인데 상반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은행들이 대출문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자, 뭐 명분은 있어요. 그동안에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대출 규제를 많이 줄였는데 6월 달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지난달보다 4조가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죠.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전체 기조는 올해 2026년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1.5% 이내로 관리하겠다라는 이런 기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상반기 너무 많이 찍은 거예요, 은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아니 상반기에 벌써 작년 거 이상으로 찍었어? 실행을 했어? 야 그러면 한도 너무 많이 썼다. 줄여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기 셧다운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은행들이 벌써 대출문을 조이기 시작했는지, 그러면 하반기도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이 남았는데 하반기 대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하반기에 잔금을 앞두고 뭔가 계약을 하려고 움직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는 대출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의 차이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단순히 금리 얼마냐, 어느 은행이 싸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잔금일에, 내 자금 계획에 실제로 실행 가능한 한도를 어떻게 괜찮은 금리에 확보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 규제가 바뀌었을 때 지금 사실 대출 규제가 더 나올 것도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더 나온다면 그냥 금지겠지. 그럴 때 플랜 B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마지막까지 보시면 하반기엔 더 극심한 가뭄의 시대에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공부하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하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로사 숑군입니다. 지금 은행들의 대출을 조이는 방식은 은행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은행은 주담대 한도 자체를 줄여버려. 그리고 어떤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총량 규제로 전 은행권 1억 마이너스 통장 5천 이런 형태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어떤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 타겟팅을 해서 그것만 줄여요. 어떤 은행은 대환대출 갈아타기까지 제한을 하고 접수 창구를 비대면을 제한을 하고 상담자 접수를 막고, 예를 들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MCI, MCG라고 해서 우리가 반공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서울은 5,500, 경기권은 4,800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은행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인다는 보도가 또 나왔고, 자,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거죠. 대출 규제가 전국의 모든 지점이 공통된 룰을 적용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은행별로, 상품별로, 시점별로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은행별로 움직이는 거는 대출 총량 관리, 자율관리제라는 이름으로 지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복형 금감원장 시절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게 점점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각계전투인 것 같아요. 각계전투.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제는 A은행에서 된다고 해서 내가 가져왔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아니 쟤는 되고 왜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접수를 해놨어. 그러면 또 대기번호를 받아. 누군가 취소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줄 세우고 대기번호 받고, 그리고 잔금이 2달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은행 정책이 바꿔버려. 아니 저 접수했는데 아니 MCI 가입이 왜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산 등록 부하가 꽉 차서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간신히 접수는 했어. 세이프해서 들어갔어. 그 다음에 금리 선택에 대한 고민. 변동금리 할까요? 3년 고정 할까요? 5년 고정 할까요? 이 부류가 또 하나 있고, 두 번째 부류는 큰일 났습니다. 접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접수 될 만한 데 없을까요? 한도가 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두 부류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날에 내 잔금일에 필요 금액이 실제로 실행되느냐, 이게 핵심인 거지. 그럼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쫑님 그러면 이금융권이나 지방은행 가면 되나요? 이것도 사실
눈치 게임입니다. 눈치 게임. 현재 분위기상 일부 지방은행은 아직 대형 시중은행보다 5대 금융지주 이런 데보다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지방은행 뭐가 있어요? 저기 BNK,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또 IM뱅크, 대구에 거점을 두는 이런 지방 거점은행들은 대형은행처럼 일괄적으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를 축소하는 조치를 크게 진행하진 않고 있어요. 현재 이 신용대출의 타겟팅은 어디?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은행들에서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지방은행 주담대가 4% 후반 수준에서 괜찮은 금리로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로도 나왔어요. 어제 기사인데 주요 은행권 가계대출 축소 대책, 지방 거점, 대형 인터넷은행, 지방은행들 보면은 경남은행은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만 취급 중단했지 나머지 은행들은 별도 조치들이 없어요. 대형은행들은 하나씩 다 뭔가 있어. 모기지 제한, 신용대출 한도 1억 축소, 신한은행 마통 연장할 때 20% 축소. 인터넷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이제 직격탄을 받은 것이죠. 여기는 이제 신용대출들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픈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로 나오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총리 그럼 지방은행 가면 되나요? 이거지. 근데 그럼 바로 이제 또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은 지방은행들이 총량제 한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 한 2, 3개월 뒤에 가계대출 매달 회의하니까 거기 또 나오겠지. 지방은행들이 증가했다. 이러면서 거기를 또 쪼이는 이런 형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은행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면 접수해. 대면 그냥 접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을 어디로 할까? 이런 고민은 속된 말로 약간 사치예요, 여러분. 지금 사치야. 말 그대로 대출 시장이 상반기 갈수록 이거 하반기 가면 더 할 것 같아요. 눈치 게임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은행은 대출을 쪼이고 정부도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집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게 되면은요, 지역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구성 항목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값이 제일 비싼 지역 강남 상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열어보면 자기 자금과 대출 비중 중에 어디가 높아요? 당연히 자기 자금이 높습니다. 왜냐면 대출 자체가 적잖아. 2, 4, 6억, 2억, 4억짜리가 강남 상구에 제일 많고 기타 서울 지역은 대부분 6억 이내, 15억 이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만 열어봐도 자기 자금 비율은 강남 상구가 높고 대출 비율이 높은 데는 어디? 강남 상구 외 서울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냐? 전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 상구에 사는 사람들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열어보면 은행 대출이 아닌 이런 곳에서 자금 조달 계획이 자기 자금으로 만들어지죠. 첫 번째, 기업 성과금. 급여가 높은 사람들, 그동안에 축적된 저축액과 갈아타기 위한 그 집들에서 나오는 급여로 만들어낸 성과급, 소득들이 있고, 두 번째, 기업들의 사내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새 가장 핫한 거죠. 주식 투자 자금, 재테크를 통해서 번 자금. 주담대가 막히니까 신용대출 땡겨서 연끌해서 빚투해서 주식에 들어가고, 그래서 신용대출을 막았던 맥락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신용대출로 우회적으로 주택 구입을 하는 걸 막는 차원도 있었지만 레버리지 빚투를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막은 측면도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돼? 삼성 반도체가 더 떨어져서 마통에서 더 살려고 했더니 마통 막혔으니까 어떻게 돼? 기존 주식 팔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식들 성과가 좋고 실적이 괜찮은데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약간 그런 데서도 유동성, 수급 차원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좋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강남 상구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동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대출을 막혔는데 일단 주식으로 갔다가 거기서 불어나서 다시 부동산을 들어오면 규제의 약발이 안 먹히는 거잖아요. 어렵게 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대출 규제 줄여놨더니만 주식 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앞으로의 규제의 초점은 단순히 은행이 대출을 더 쪼일까? 이거 아닙니다. 쪼일 만큼 쪼여놨어. 그리고 대출을 쪼여도 강남 상구, 서울 좋은 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 비중에서 대출 비율이 적어요. 쪼일수록 피해보는 지역은 그 외곽 지역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주식 투자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바로 지금 가장 트렌드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세금 이슈가 붙죠. 7월 달에 세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로와 SNS 채널로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지금 요새 나오는 건 뭐예요? 또 공청회 하자고 하잖아. 공청회. 맘카페까지 다 불러서 부동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근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놓고 결론은 본인들대로 항상 갔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어요. 본인들이 짜여진 스토리대로 갈 거예요. 청와대에 계신 정책실장님께서 이런 우려를 표명하셨죠. 반도체가 후황으로 가고 있긴 한데 성과금 이슈, 그리고 그분들의 임금 인상, 근로자들의 수출 대금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올해 하반기에 내년 초에는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돌아가는 유동성, 대출의 유동성을 조여놨는데 그 외 유동성이 부동산의 시장으로 참여가 되면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게 더 문제다. 그러므로 현재적으로 7월 달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명분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에서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출을 더 쪼여요. 여기서 더 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을 건드리는 거. 보유세를 건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양도세를 올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시도죠. 재테크를 통해서 벌은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걸 뭔가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금투세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금투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맥락이 그런 거예요. 뭔가 부동산 외로 벌어들인, 그리고 벌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걸 차단한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번 정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금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대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제 전망은 명확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자,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크로스가 됐잖아요. 여당이 못해서,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더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뭔가 이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정권을 보고 약간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봤을 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줄이면 줄였지 여기서 그냥 열어준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반기가 되면은 현재 기조화에서 은행들이 총량 관리제로 더 빡세게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은행도 하반기 되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일부 상품, 일부 조건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출 시장이 이제 신청하는 시장에서 얼마나 내 상황을 잘 설계하고 구조를 짜는 시장으로 바뀌냐, 이렇게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원래 부동산 상승장, 그리고 상승 후 잠깐 이 호가가 머무는 그 고원지대라고 표현할까요? 고원지대에서는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때려잡는 기적이 나오고 더 이상 때려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고원지대에 머무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부는 가격이 오를 때 대출을 절대 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많은 대출량을 원해. 근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입주도 없어. 그러니까 전월세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미리 준비해보자. 그래서 하반기 대출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니까 미리 준비한다. 그 준비라는 건 뭐예요? 대출 공부하면서 은행권을 어떤 형태로 대출을 접수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은행 한 군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의 가능성을 비교하고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이게 부족했을 때 플랜 B까지 준비한 사람들이 여기서 위너다. 저 최근에 이런 후기를 받았습니다. 보면은 제 수강생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숑구님, 그때 강의 시간에 매도인 근저당 한번 도전해 봤는데 2주가 걸리긴 했지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매도인 근저당에 대해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금 조달 계획서에도 매도인 근저당 쓸 수 있습니다. 잔금을 덜 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받는 거. 이분이 잔금이 좀 부족했고 또는 자금을 더 확보하고 싶어서 잔금 매도인한테
근저당 잔금을 좀 덜 주겠다는 차용의 약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성공한 거야. 2주 동안 설득을 해서. 그래서 잔금일에 근저당 계약서를 쓰면서 잔금 다 하고 그날 오후에 이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대출도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진짜였다. 대출 수업에서 배운 거 진짜 다 활용한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뿌듯하죠. 이분 보면은 잘 되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밀합니다. 플랜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플랜 A, B, C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불안한 감정, 시계열상,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잠재울 수 있는 건 플랜 A, B, C 이거밖에 없어. 이 후기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 대출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 서류만 넣으면 자동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은행 담당자도 보고 보증기간도 보고 심사기준도 보고 잔금 구조도 보는 거다. 특히 요즘처럼 대출이 말라갈 시장에서는 가능한가요? 물어보는 것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약간 이건 생존 수영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이제 생존 수영 배우잖아요. 물이 잔잔할 때는 누구나 헤엄도 잘 치고 파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물살이 세지고 온도가 내려가고 숨이 차고 그게 지속이 되면은 발이 안 닿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이제 생존 수영 몸에서 배웠던 기본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왜 많이 시청을 하십니까? 대출을 받았어도 이미 집을 샀어도 대출 근육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벌크업 하면서. 다가오는 하반기 대출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가뭄의 시대인데 이 가뭄의 시대를 내가 언제부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계속 가뭄이야. 아무튼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내 이 금리 수준에서 유지력이 괜찮은 건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말에나 나올 법한 모든 조치들이 벌써 나와버렸다. 대출 총량 관리제 벌써 빡세게 풀가동되고 있다. 둘째, 대형 시중은행은 이미 조였고 지방은행도 풍선 효과 때문에 언제든 조일 수 있는데 지금 잠깐 열려있다. 대출이 막히자 주식, 성과급, 사내대출 같은 민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넷째, 정부는 대출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특히 추가로 주식 투자 자금이 부동산 유입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차단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하반기는 대출 시장은 완전 셧다운이라기보다 선별적 극심한 눈치 게임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마세요. 하반기 대출 가뭄의 시대 이제 그냥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준비 운동 충분히 하고도 당하는 시장이 하반기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다가올 대출 가뭄의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알고 있어야 할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시고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